발표를 시작할게요. 저는 원래 도커랑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좀 찍먹을 하다가 로드 밸런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드 밸런서에 대한 소개를 하고 로드 밸런서가 어떻게 뭔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하고 그게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원래는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구조는 내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로부터 리스폰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사용자가 정말 많은데 그 사용자가 하나의 서버를 사용한다고 하면 정말 슈퍼컴퓨터를 써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로드 밸런서라는 걸 쓰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서버마다 하나씩 전부 다 자기만의 IP를 가지고 있는데 로드 밸런서에서 IP를 써서 여기에 접속을 해서 로드 밸런서가 아예 분산을 시켜주는 게 로드 밸런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밑에 있는 건 하드웨어고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로드 밸런서를 소프트웨어로 설정을 많이 하지만 하드웨어도 아직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버 부하만 분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방화벽 부하 분산도 시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서 저도 시간 안에 설명을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우선순위는 아니라서 저 빼게 되었는데 혹시 뭐 발표를 하게 되신다면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추천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를 쓰는 이유는 벌써 설명을 다 드리긴 했지만 대규모 서비스에서 트래픽 분산을 시키고 이렇게 트래픽 분산을 시킴으로 인해서 가용성을 유지를 하고 뭐 크래시가 났을 때 그거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비슷한 작은 서버들을 여러 개 쓰는 걸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하나의 커다란 서버, 슈퍼컴퓨터 같은 서버를 쓰는 스케일 업이 아니라 스케일 아웃을 써서 비용을 적게 유지하는 방안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OSI 7계층을 보면 로드 밸런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OSI 계층에서 7계층이랑 4계층 이렇게 사실 두 군데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레이어 4에서는 TCP, UDP 기반으로 약간 조금 뒤에서 더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간략하게 TCP 뭐 3-way 핸드쉐이크를 얼마나 할 건지 이런 거를 정하는 좀 간단한 로드 밸런서가 있고 그다음에 레이어 7에서 작동하는 로드 밸런서는 HTTP, FTP, SMTP 등 약간 앱 프로토콜 전체를 보면서 이게 7계층이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약간 제일 최종의 어떤 그걸 보는 거라서 제일 기능이 많고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기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리고 동의어로 ADC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왜 두 개가 있고 이걸 어떻게 좀 비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L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할 거다. 내가 이거 커넥션 이 정도만 하고 끊을 거다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L7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패킷을 받으면 헤더를 열어서 이 헤더에 뭐가 있고 그럼 내가 이 헤더에다가 뭔가를 더 넣고 싶다라고 하면 조작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 이 결론이 되는데 우리가 헤더를 열면은 압축을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싱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TSL, SSL, 암 복호화 기능도 헤더에서 뭔가 조작을 해서 추가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L7 로드 밸런서의 기능이고 많은 로드 밸런서가 대체로 L7이지만 L4까지 당연히 다 커버하는 그런 제품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드 밸런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 세 대를 띄웠으면 그 세 대 중에 몇 대가 건강한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총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한 진짜 핑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터미널 열어서 핑 날리는 것처럼 그냥 쳐서 여기 쳤는데 응답 날라오면은 건강하구나 하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TCP 3-way 핸드쉐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way 핸드쉐이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건강하구나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니까 half open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TCP의 정석대로 synchronize sequence number 보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랑 그다음에 acknowledgement가 같이 날아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 다시 acknowledgement를 보내는 방식인데,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아예 reset이라는 걸 보내서 여기까지 받기만 하고 바로 끝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TCP에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은 건데 get HTTP를 날려서 이 스태투스 코드를 받아서 얘가 건강하구나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꼭 200이 아니더라도 200에서 그 400 미만의 값이 오면은 건강하다고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랑 유사하지만 조금 더 뭔가를 추가한 콘텐츠 매칭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로드 밸런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받았는데 문자열 ABCD가 들어가 있으면 얘가 건강한 거라고 판단하겠다 하고 해서 콘텐츠를 받아서 그걸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워낙 콘텐츠가 랜덤 생성되거나 아니면 매칭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헬스 체크를 할 때 아까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방법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 내가 3초마다 한 번씩 뭐가 됐든 HTTP가 됐든 TCP가 됐든 뭔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이제 3초마다 하겠죠. 3초, 6초, 9초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또 응답 시간도 정해요. 응답은 1초 만에 받아야 된다. 내가 보내고 나서 1초 만에 안 받으면 그건 실패다. 그럼 실패하고 나면 retry를 몇 번 할 거냐를 정하고, 그 retry를 예를 들어 2번이라고 했는데 2번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정한 타임아웃 시간이 뭐 예를 들어 6초예요. 그러면 시도 횟수랑 타임아웃이 딱 맞물리겠죠. 그러면 이제 타임아웃이 된 거고, 그럼 서비스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거에서 로드 밸런서에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데, 그럼 우리가 이 친구랑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 6초 지났는데도 안 와서 서비스 다운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못 쓰는 친구가 되는 거죠. 뭐 새로 하나를 더 붙인다던가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헬스 체크에 대한 거를 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하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안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간단하게 볼 거예요. 라운드 로빈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냥 빙글빙글 돕니다. 라운드하게 돌아서 그냥 여기서 내가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줬으면 그 다음에 다시 5번, 6번, 7번 이렇게 돌아가는 식이라서 굉장히 균일하게 트래픽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 서버를 되게 좋은 서버를 써요. GPU 서버를 쓰는데 얘랑 지금 완전 조그마한 CPU 서버랑 똑같이 들어가면 엄청 손해이기 때문에 이게 가중치를 넣어서 조금 더 좋은 쪽에 더 많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 접속 방식이라는 건데, 이제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뭔가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세션이라고 하는데, 이 세션이 이루어질 때 세션 테이블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해서 한번 연결했네 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드 밸런서가 얘가 이렇게 쓱 보고 여기에 제일 많다, 아니면 여기에 제일 많다가 아니군요. 여기에 제일 적다 이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트래픽을 보내는 방식인데, 결국 이것도 말만 들어도 라운드 로빈이랑 비슷하게 좀 계속 비슷비슷하게 트래픽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가중치가 추가되는 방법도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해시 방법인데, 해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시 알고리즘이란 해시 함수 이런 걸 많이 알잖아요. 해시라는 것 자체가 뭔가 값을 넣어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출발지, 목적지, 포트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을 종합을 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공유기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뭔가 해시 값이 같겠죠? 그러면은 그 해시 값이 같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잘 응용을 할 수 있냐면, 해시 값이 같다는 게 결국 세션이 계속 똑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가 이렇게 있고 로드 밸런서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신나가지고 옷을 10개를 담아놨어요, 장바구니에. 근데 세션 퍼시스턴시가 없는 거예요. 세션이 내가 새로 접속할 때마다 접속 서버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A에다가 접속을 해가지고 10개 넣고, 나는 룰루랄라 밥 먹고 왔는데 갑자기 리프레시가 되면서 내가 B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 10개 열심히 담아놓은 거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시 알고리즘을 쓰는 거고, 이게 이제 장바구니 문제 해결책이라는 귀여운 말로 하고 이렇게 귀여운 예시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로드 밸런서에 대한 원리 설명은 끝이 났고, 클라우드에서는 그럼 이런 로드 밸런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간단하게 볼 건데,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고, 약간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놀랐었던 건데, 일단 총 4가지가 있어요, 애저에는. AWS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애저에는 4가지가 있고, 이게 약간 이 친구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이 3개는 어떤 레이어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이어 4 로드 밸런서가 진짜 말 그대로 애저 로드 밸런서라는 제일 기본 표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레이어 4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레이어 7이 조금 더 복잡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레이어 4는 되게 간단해서 그래서 되게 빠르고 뭔가 배포하기도 쉽고 조금 더 처음에 썼을 때 연결하기도 쉽고 이런 좀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퍼블릭한 로드 밸런서가 있고 인터널한 로드 밸런서가 있어요. 퍼블릭한 로드 밸런서는 앞에서 설명한 거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사용자가 뭔가를 웹을 들어가고 싶다 하면은 앞에 로드 밸런서가 인터넷이랑 통신을 해서 나를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로드 밸런서이고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DB랑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대규모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DB의 VM이 뭐 한 4개에서 5개가 있으면 이때 작동하는 게 인터널 로드 밸런서예요. 인터널 로드 밸런서는 내가 사용자가 DB에 접근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VM 자체가 이 DB랑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프라이빗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통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인터널 로드 밸런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여기 입구 출입문 역할을 해주는 바스티온 호스트랑 나트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는데 나트 게이트웨이도 굉장히 어려워서 나중에 한번 발표하실 게 없다면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도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링크로 따로 걸어만 놨고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가 되게 쉽고 뭔가 배포하기도 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 코리아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코리아 리전 말고도 뭐 싱가포르, 뭐 미국 쪽도 글로벌하게 같이 연결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나오는 게 트래픽 매니저인데 트래픽 매니저는 레이어 7 로드 밸런서인데 특이하게 DNS 베이스드라는 말이 굉장히 앞에 붙고 트래픽 매니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DNS 서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앞에 민성님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NS 베이스드 트래픽 로드 밸런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보면은 우리가 왜 아까 앞에서 본 사진에서 같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으면 DNS 서버가 있고 실제 서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서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트래픽 매니저를 붙여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나 여기 이 사이트 들어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쿼리를 보내겠죠. 그러면은 트래픽 매니저가 그걸 받아요. 그리고 지금은 웨이티드 가중치 로드 밸런서인데 우리가 가중치를 사용자가 미리 개발자가 설정을 해두면 그걸 보고 이제 그 가중치가 높은 곳에 가는 건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위전 A가 죽어버렸죠. 아마 우리가 한 헬스 체크를 여기서 해서 헬스 체크를 하다가 여기 죽었으니까 가중치는 똑같은데 여기로 가 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점은 아까 그 앞에 거랑 헷갈리면 로드 밸런서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로드 밸런서는 DNS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사용자가 이렇게 있으면 서버가 있고 로드 밸런서가 있으면 뭔가 로드 밸런서를 중심으로 다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트래픽 매니저는 DNS 쪽에서만 작동을 하고 사용자는 결국 이쪽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2번째는 퍼포먼스인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애저 쪽에서 MS도 그렇고 AWS도 그렇고 이제 사용자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특정 그 인터넷 대역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데이터 센터 안에. 그래서 그 테이블을 보고 예를 들어 제가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데 이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제가 일본이랑 뭔가 대역을 비교했을 때 일본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에 배포되어 있는 웹앱이랑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트래픽 매니저 중에서도 조금 더 퍼포먼스 위주로 지역 말고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 설정이고 그다음에 3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지역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코리아에 있기 때문에 코리아 걸로만 무조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게 생겨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com을 쳤는데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 자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닷컴인데 한국용 마이크로소프트 웹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지오그래픽이라서 지리적으로 맞는 곳에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우리가 아까 말한 레이어 7 로드 밸런서의 총 집합체예요. 얘가 보시면은 HTTPS 로드 밸런싱도 되고 방화벽도 되고 인크립션도 되고 아까 말했던 압축도 되고 캐싱도 되고 얘가 다 모든 거를 하는 친구고 그것만큼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로드 밸런서보다 여기 맨 앞에 표를 보시면은 이게 조금 떨어져요. 어디 갔냐? 99.959, 99.99%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계속 성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거든요. 내가 1년 365일 중에 99.99%는 아무 문제 없지만 얘는 99.95% 문제가 없는 거니까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얘는 디스트리뷰션 할 때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쓰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게 똑같은 말이 아까 그 장바구니 얘기랑 똑같은 건데 세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헬스 체크는 앞에서 봤던 HTTP로 합니다. 우리가 HTTP 보내면 200 받으면은 얘 건강하구나 하는데 그거를 HTTP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에 라우팅하는 예시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아까 우리가 로드 밸런서는 그냥 VM에 붙여서 우리가 트래픽을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나누는 되게 단순한 위주였다면 얘는 조금 더 우리가 손을 볼 수 있어요. HTTP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콘토소닷컴에 이미지라는 거랑 비디오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자가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비디오니까 되게 뭔가 고용량이고 조금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조금 더 고용량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아예 이쪽으로 들어가게 나누고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경로 기반 라우팅이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의 두 번째 기능은 멀티플 사이트 라우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용자는 사용자가 들어가는 건 콘토소닷컴 아니면은 이 fabricam.com이라서 아예 선택지가 같다는 게 아니라 선택지는 다른데 관리를 한꺼번에 같이 해주는 기능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도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좀 납득을 하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멀티플 사이트 이거 안 바꿨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SSL, TSL 부분인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로드 밸런서가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사용자가 HTTPS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certificate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서버 쪽에서 받아서 이걸 다시 복호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CPU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줄 수 있는 게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하는 일인데 얘가 먼저 사용자가 이렇게 보내면은 중간에서 이걸 딱 받아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인증서를 자물쇠가 걸려 있는데 자물쇠를 따닥 풀어줘요. 자물쇠를 풀고 그거를 서버 쪽으로 넘겨요. 그럼 서버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더 빨리 하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돌려주면 그거를 다시 암호화해서 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애저 프론트 도어라는 게 네 번째 서비스예요. 네 번째 서비스인데 이거는 조금 방향성이 많이 달라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앞에서 말한 CDN과 Security를 융합해서 사용하는 방안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고 많이 비싼 서비스 같아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애저에 이렇게 4개가 있었고 우리가 로드 밸런서,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트래픽 매니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로 봤고 이게 두 번째로 봤고 이걸 세 번째로 봤습니다. 이게 레이어 7에 우리가 설명한 완전 기본을 다 들어가 있었고 이게 레이어 4, 그 다음에 이거는 DNS, 레벨 4긴 한데 그 다음에 DNS에 초점을 맞추는 친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고, 이건 AWS인데, 사실 저도 AWS에서 로드 밸런서를 잘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뭔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더라, 엄청 잘 되더라,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그냥 여기도 로드 밸런서 안에서, 뭐, 클래식,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이렇게 나뉘게 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아까 제가 말한 레이어 4의 총 집합체가 여기인 것 같고, 클래식 로드 밸런서는 조금 더 통용으로 쓰고, HTTPS, TCP 뭐 이런 거 다 되기는 하는데 조금 어플리케이션이랑 클래식이랑 왜 나눠져 있는 레이어 7이 왜 나눠져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네트워크가 이제 레이어 4니까 아까 애저에서 설명한 그 로드 밸런서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